2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를 58%가 찍었어요. 그런데 20대 여성은 또 이재명 후보를 58% 찍었습니다. 분명히 2030 여성이 이재명 후보로 결집을 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대선 막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하나의 사건이죠. 2030 여성표의 결집이라는 대반전을 이번에도 젊은 세대가 강하게 우리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젠더 이슈를 터뜨리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또 이준석 당대표의 그런 혐오 정치 전략, 이제 뭐 소대 포위로는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정치권에서 좀 떠나야 하지 않나 하는. 윤 후보도 여성가족부 해체 구호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충실하게 이 대표의 구상을 실행.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가 있습니까? 발표를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뭐 남녀 갈라치기에서 여성 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는 말씀드리고. 여성의 날에도 페이스북에 게재한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게 됩니다. 2030 여성표심의 표출이야말로 이번 대선의 가장 통쾌한 반전이었다.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언제 갈라치기를 했습니까? 솔직히 좀 어이가 없고 이 말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을 잃었고요. 발뺌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이제 지난 잘못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변화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죠. 이제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답을 내놓도록.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20대 대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5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긴 쪽에선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 쪽에선 한숨과 탄식이 쏟아집니다. 불과 0.73%포인트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24만 7,077표, 대선 사상 최소 표차로 정권을 내준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 중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승자 독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표라도 이긴 쪽이 모든 권력을 갖고 앞으로 5년간 행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패배한 쪽의 상실감과 안타까움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행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되고 불안해서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도 또 애써 기운을 내서 털고 일어서는 게 사람이란 존재죠. 10년 전 대선 때도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감싼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대선도 민주개혁 진영과 보수 진영의 한판 승부로 치러졌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승자는 보수 진영의 박근혜 후보였고 패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였습니다. 표차도 3.5%포인트에 불과했죠. 지금보다는 큰 차이지만 당시 문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지금 못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 후보가 막판 맹추격을 벌였지만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괴롭힌다는 역선동의 힘을 발휘하는 바람에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앞세워 개혁을 분칠한 박근혜 후보의 한판 쇼에 정권을 내주게 된 게 아니냐, 의구심이 민주개혁 진영을 뒤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박빙의 패배에 좌절했던 48%의 국민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마음을 달랬을까요? 절묘하게도 그들에겐 선거일 하루 전날 개봉한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었죠. 이 영화는 19세기 파리 민중봉기에 떨치고 나선 시민들의 결단과 좌절, 내 피어나는 희망을 주요한 모티브로 쓰고 있는데요. 2012년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운 시민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패배와 절망을 투사하고 위안과 희망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 노래 선율이 떠오르는 정도인데요. 다만 주인공 장발장을 영어식 흉발숑으로 발음하는 장면에선 당시 많은 관객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한 바가 있고 저도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장황해졌습니다만 이 기억을 꺼낸 것은 이번 대선에서도 찾아보면 패배의 아픔을 딛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힘을 북돋을 만한 한떨기 희망의 근거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고무적인 건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선거 자체에서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설하고 그건 바로 대선 막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하나의 사건이죠. 2030 여성표의 결집이라는 대반전을 말하는 겁니다.
9일 대선 투표 마감과 함께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6%포인트 차이, 초경합으로 나타난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예상 득표율 격차도 놀라웠지만 그에 못지않게 탄성을 자아낸 게 있었죠. 바로 2030 남녀 예상 득표율이었습니다. 애초 대부분 여론조사나 예측을 벗어난 수치였는데요. 특히 2030 남성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2030 세대 전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선다고 자신만만해하던 국민의힘의 예상을 완전히 깬 결과였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선 예외 없이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령 선거 직전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3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이재명 34.4, 윤석열 37.1, 안철수 14.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이재명 47.8, 윤석열 45.5%로 이 후보가 오히려 앞섰습니다. 선거 막판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도 예상 득표율은 역전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20대 여성표가 이 후보에게 결집됐기 때문입니다. 20대를 남녀로 나눠보면 출구조사에서 이른바 2대남은 무려 58.7%가 윤석열 후보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른바 2대녀는 58.0%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각자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20대 전체로는 이 후보가 조금 더 높은 득표를 한 건 무엇 때문일까요? 20대 여성의 투표 비율이 20대 남성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흐름은 30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놀라움을 안긴 건 그동안 여론조사가 전혀 잡아내지 못했던 흐름이 돌출됐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앞에서 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1월 2주차 이후 9번의 조사를 벌였지만 단 한 번도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온 이유로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0대 여성이 무슨 이유에서인가 대선 막판 이재명 후보 지지로 총결집해 투표에 나섰다는 겁니다. 둘째, 원래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여론조사엔 무슨 이유에선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는 게 저만은 아니겠죠? (2030) 출구조사 결과가 놀라움을 안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해온 세대 포위론을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 들어 줄곧 2030 세대와 60대 이상 노인 세대가 연합해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 세대를 포위하면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강조해 왔습니다. 미래 세대의 지지가 중요하다 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젊은 세대가 먼저 오세훈 후보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후보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젊은 세대가 강하게 우리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20대 30대와 그 부모 세대 격인 50대 후반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결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 인구나 투표율, 지지율 등을 생각해보면 선거 전략 자체로는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30 중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자 주장한 것입니다. 2030 남성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페미니즘 정책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고 이를 부각하면 2030 남성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세대 전체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선거 전략과 윤핵 간 문제로 윤 후보와 갈등을 빚다가 올해 초 의원총회를 계기로 극적 봉합을 하면서 2030 남성 중심의 세대 포위론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던 윤 후보가 이를 받아들여 금요일인 1월 7일 SNS에 여성가족부 해체 7글자를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윤 후보가 전체 지지율에서 이 후보를 역전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표된 여론조사 중에서는 네. 리얼미터에서 의뢰받아서 하는 조사들에 보면 일간 조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요일자 리얼미터가 지난주 조사했을 때 상승이 일부 목격되었고, 다만 이제 금요일이 이제 우리 후보의 메시지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저것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을 것이다. 자신이 제안한 대로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SNS에 올리는 등 반페미니즘을 내건 것만으로도 지지율에 상당한 반등세를 이뤘다. 이런 자화자찬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앞세워 2030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 지지만으로 세대 포위를 달성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강조해온 것이죠. 윤 후보도 여성가족부 해체 구호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충실하게 이 대표의 구상을 실행했습니다. 2월 27일 경북 포항 유세에선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거를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은 그 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충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각 부처에서 진행할 사업 중에 성평등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할 사업을 골라 지목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를 특정 사업에 30조가 들어가는 것처럼 뭉뚱그려 왜곡한 겁니다. 여가부가 1년 성인지 예산으로 국방부 1년 예산과 비슷한 35조 원을 쓴다는 여성가족부 폐지론자들의 가짜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TV토론에서도 윤 후보의 이런 태도가 논란이 됐죠. 윤 후보는 2월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 이런 발언을 해서 젠더의식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성평등은 없다, 성차별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승진이나 급여나 보직이나 등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정말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 좀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선 성인지 예산 폐지와 무고죄 신설 공약을 두고 심상정 후보와 윤 후보 사이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성인지 예산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만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이고. 제가 법안 만들어서 네. 통과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한 1.5배 시간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0개씩 만들면 그게 차별인 거예요. 10개와 15개를 네. 만들어야 동등한 거예요. 이런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국방 이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맞겠다 그러셔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 여기는 왜냐하면 교육부 예산도 있고 또 국방부 예산도 있어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모를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성과 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들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죠. 네, 성과 지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가 있습니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청년도 좀 연관이 되니까 다 같이 그때 발표를 그러니까 청년 남녀 갈라치기에서 여성 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는 말씀. 자, 어떻습니까? 윤 후보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식으로 반페미니즘 행보를 이어간 건 결국 이게 득표에 도움이 되리라 봤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듭된 논란에도 여론조사 등에서 2030 남성은 윤 후보의 반페미니즘 발언에 민감하게 호응한 반면 여성의 지지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시해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각종 조사에서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투표 성향은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투표에서 별일 없을 것 같던 2030 여성 표심이 갑자기 크게 요동친 겁니다. 여성 표심이 돌연 이 후보 지지로 돌아서면서 이번 대선 개표 레이스는 피를 말리는 초박빙 경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됐습니다. 호남과 대구, 경북 표심이 각각 이 후보와 윤 후보에게 예상 이상으로 확 기운 것과 함께 이번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주요 변수로 꼽을만 합니다. 특히 지역 변수가 기존 방향성대로 지지폭만 커진 것과 달리
여성 표심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2030 여성 표심의 표출이야말로 이번 대선의 가장 통쾌한 반전이었다 생각합니다. 반페미니즘 공세로 남녀를 갈라치기 위해서 남성의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2030 세대 전체의 지지를 오로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정치공학을 산산조각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바람에 꽤 높은 2030 여성의 지지를 받았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여성표 결집에 콜레터럴 데미지, 부수적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여성들이 투표 뒤 지몬미의 심정으로 심상정 후보에게 9일에서 10일에만 12억 원의 후원금을 몰아줬다는 사실은 반전 속 또 하나의 반전으로 기록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가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은 2030 여성표가 분산돼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2030 여성들의 정서상 가족 욕설 논란과 조카 교제살인 변호 논란을 빚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30 여성표가 흩어진 상황에서 남성표만 잘 결집하면 이기는 건 누워서 떡 먹기다. 너무 띄엄띄엄 본 거죠. 여기에 한방 강력한 엇벚것을 날린 겁니다. 그렇다면 은인 자중하던 2030 여성들은 왜 갑자기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결심한 걸까요? 최악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들의 결집력이 낮다, 뭐 투표율이 낮다, 온라인에서만 결집한다 이런 류의 이제 혐오 발언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30 여성표 버리고 가자 이런 혐오 전략 같은 것들이 그대로 먹히는 거는 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민주당을 이제 지지를 윤석열 후보가 여성의 날에도 페이스북에 게재한 그런 거에서 정말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아예 배제되고 있구나 마음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게 됐 1번을 뽑았는데 사실 소신 투표를 하지 못하고 차악을 선택한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인데 좋아서 찍은 건 절대 아니고 2번이 너무 최악이니까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에 찍은 것 같아요. 박 씨처럼 역대급 여성 배제 선거판을 만든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승리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차선으로 이 후보를 선택한 여성들의 결심이 모여서 여지껏 여론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은 투표의 흐름을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 초반에는 윤 후보와 2030 남성 끌어모으기 경쟁을 하던 이 후보가 후반에 들어와선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였던 박지현 씨를 선대위에 영입하는 등 여성 표심을 얻는데 공을 들인 것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이런 여성 표심의 변화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30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지지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윤석열 후보는 이제 2030 남성 유권자에서 앞서고 있었고요. 2030 여성 유권자에서는 엎어진 지가 며칠 지났습니다. 3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점을 의식해서 마지막 역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2030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모으기 위해서 그 주도권 토론 시간에 보면 페미니즘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입장을 물어본 거 이런 것들이 그 여론조사표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와서 한 거거든요. 유 작가는 이 대표와 윤 후보가 합작해 반페미니즘 선거운동에 나선 1월 달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로 두 사람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거든요. 젠더 이슈는. 공짜로 다 가져가는 건 없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그 메시지 내지 홍보 관련해서 그쪽 젊은 극우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뭔가를 꾸미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데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짜리 SNS 공약도 그렇고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그 젠더 이슈를 터뜨리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자, 2030 여성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이준석, 윤석열식 남녀 갈라치기 전략이 뜻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거둬보겠다는 국민의힘의 기존 태도에도 변화가 올까요? 일단은 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대남 이대녀라는 그 젠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더 도드라지게 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이 가졌을 만한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배타적인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그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와서 젠더 갈라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로 문제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은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준석이 언제 갈라치기 했습니까? 자신의 젠더 인식과 그동안 보여온 행태에 대해 성찰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성 표심의 표출이 젠더 갈라치기 정치공학의 해악을 일깨우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만, 곧 대통령 자리에 앉을 윤 당선자의 인식과 태도까지 전향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투표 참여로 최악의 갈라치기가 대선을 얼룩지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듯이, 이제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답을 내놓도록 더 크게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